엄마 돌아가시면 보험금 2억이지? 근데 그 돈 아빠가 갖게 하면 망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어느 드라마 속 대사가 아니라 실제로 충북 제천에 있는 한 병원 복도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사를 넘나드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매일 병간호를 하며 병원을 지키던 75세의 남편 정혜성 씨였습니다. 그날도 정혜성 씨는 여느 때처럼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든을 앞둔 아내는 호흡기까지 착용한 채 겨우 버티고 있었고, 그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며 며칠째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막내딸 정희연이 다가와 말합니다. 아버지,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엄마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병실을 나선 그는 병원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커피를 내리던 순간 복도 모퉁이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엄마 보험금 2억 나온다며? 목소리는 큰아들 정윤호, 47. 서울에서 광고대 행사를 운영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딸 희연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버지가 갖게 하면 안 돼. 솔직히 지금도 집값이랑 건물까지 치면 최소 10억은 넘잖아. 아버지 그 돈 갖고 뭐 하시겠어.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지. 정혜성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캔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철퍽 떨어진 소리보다 더 컸던 건 가슴 속 충격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댄 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살아온 자식들이 죽어가는 엄마를 두고 재산 계산부터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했죠. 그날 밤 그는 잠 한숨 못 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앞에서 오가는 간호사와 수액줄, 산소포화도 수치보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자식들의 대화가 더 생생했습니다. 아빠도 오래 못 사실 텐데 미리 준비해야지. 그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건가? 내 인생이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계산기처럼 보였던 걸까? 가슴이 먹먹했고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남기면 안 되겠구나.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충격과 배신, 그리고 결단.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져버린 실화 기반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 부모의 인생과 재산, 자식이라면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심과 책임이 먼저여야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정혜성 씨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병원 안은 새벽 내내 적막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자식들이 매일 오잖아요. 복 받은 거예요라 말했지만 그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그 방문이 진심인지 아니면 재산 확인용인지. 그날 이후 그는 자식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윤호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입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물고 있었고 등에는 고급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메고 있었죠. 아버지, 병원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요즘엔 간병인도 잘 되어 있대요. 그리고 슬쩍 말끝에 덧붙였습니다.
혹시 보험금은 아직 수령 안 하셨어요? 정혜성 씨는 대답 대신 아내 손을 잡고만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엔 딸 희연이 병실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연했고 유니폼 대신 사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아버지, 엄마 보러 잠깐 왔어요. 근데 병원비는 요즘 얼마나 나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희연은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연세 있으시고 혹시 그 돈 저희랑 상의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정혜성 씨는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게 자식인가 아니면 유산 청구인인가? 그는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식들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윤호가 처음 사업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중 3천만 원을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망했고 그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희연이 결혼하던 해엔 혼수부터 예단까지 모두 혜성 씨가 해줬습니다. 그때도 고맙다는 말보다 남들보다 적다는 말이 먼저였죠.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너무 쉽게 줬고,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면 나도 같이 사라지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는 것.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위한 준비. 그는 곧장 수첩을 꺼내어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점 아파트 매매 시세 확인. 2점 임대 건물 등기부 확인. 3점 보험증권 재발급. 4점 유언장 작성 관련 법무사 상담. 이건 복수도 아니었고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그날부터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속내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고 눈은 뜬 채로 그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은 미약했고 산소 마스크를 벗으면 바로 호흡이 가빠졌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이 고비일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병실엔 정혜성 씨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와도 소용없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그저 의무감으로 고개만 숙이고 사진만 몇 장 찍고 갈 거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아내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에 정혜성 씨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나 미안해요. 아이들 그렇게 만든 게 우리였나 봐요.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아니에요. 난 너무 참고 살았어요. 아이들이 고마움을 배울 기회를 우리가 다 막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혜성 씨는 처음으로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로부터 이틀 뒤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혜성 씨는 조촐한 가족장을 치렀고 윤호와 희연은 장례식 내내 보험과 상속 이야기를 피해 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엔 그 가식이 너무도 선명히 보였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윤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보험금은 제 통장으로 받으면 정리가 더 빠를 거예요. 회사도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희연도 거들었습니다. 집이랑 건물은 나중에 상속세 정산 생각해서 미리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제가 아는 세무사분이 잘 아는데
정혜성 씨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길로 그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문을 열자마자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죠. 오랜만에 오셨네요. 정 선생님, 어떤 일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요. 그리고 제 재산 전체를 새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상담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정혜성 씨는 자신의 자산 목록을 꼼꼼히 정리한 수첩을 꺼냈고, 법무사는 조용히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리 잘 된 분은 처음입니다. 혹시 상속인 배제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몫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정한 대로 흘러가게 하고 싶어요. 그가 지정한 수령이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독거노인 쉼터를 운영하는 복지단체였습니다. 그곳은 과거 아내가 몇 번이나 자원봉사를 다녔던 곳이었죠. 그날 밤 정혜성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자.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날 정혜성 씨는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신이 살던 32평짜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 집은 아내와 함께 27년을 살아온 공간이었고, 결혼식 후 첫 아이를 안고 돌아온 날도, 손주가 놀러 오던 날도 모두 이 집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이제는 추억보다 상처가 더 많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세보다 1,000만 원 싸게 내놓겠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혹시 급한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정혜성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비우고 떠나려 합니다. 다만 자식들에겐 알리지 말아주세요. 며칠 후 상가 건물도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직접 도면을 그려가며 설계했던 작은 3층 건물. 1층엔 세탁소, 2층엔 미용실, 3층엔 고시원. 20년 넘게 월세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왔던 그야말로 노후 보장 자산이었죠.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건물 상태 진단도 받고 중개 계약서의 사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자식들 몰래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윤호는 그 무렵에도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집은 그대로 두시는 거죠? 요즘 부동산 시세가 올라서요. 희연은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랑 생활비 정리하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험도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정혜성 씨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선 자식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매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집은 한 달 안에 새 주인을 찾았고, 건물 역시 서울로 이사 오려는 중년 부부가 계약서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혜성 씨는 잔금 날짜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총 자산 약 15억 6천만 원. 이중 상속 유류분으로 자식들에게 남겨야 할 법적 최소액은 약 4억 원. 그는 그 금액을 법무사에게 맡긴 뒤 나머지 11억을 복지단체로 기부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그는 유언장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을 일하고 참아내고 지켜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들은 이 돈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돈은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별다른 말도 공지도 없이. 며칠 뒤 희연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렸고 윤호는 아버지 요즘 뭐 하시냐며 중얼거리듯 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정혜성 씨는 이미 도시를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여름 셔츠 3벌, 속옷 6장, 아내와의 사진이 담긴 앨범 1권, 그리고 은행 예금 증서와 기부 계약서.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과 자신을 오해하고 무시한 사람들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계약 잔금이 모두 정리된 날, 정혜성 씨는 새벽 첫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지는 경남 남해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 아내와 함께 예전에 여행 삼아 한 번 들렀던 곳으로. 그는 그때부터 마음 한편에 언젠가 여기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산과 강을 지나 바다 가까이 다가갔고 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야. 남해에 도착한 그는 구석진 마을에 있는 허름한 단독주택 하나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고 주방엔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와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지만 그에겐 그 어느 아파트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침에는 모래사장을 맨발로 거닐고 낮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으며 저녁이 되면 포구 근처에서 낚시하는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서서히 그 마을의 사람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 지역 복지관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기부하기로 한 복지재단의 실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정혜성 씨는 조용히 앉아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말합니다. 이 돈이 꼭 외롭게 죽어가는 어르신들 밥 한 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아직 세상은 따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 이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정혜성 씨는 그렇게 도시에서 지친 심장을 달래며 서서히 나를 회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남의 생활도 어느덧 한 달을 넘겼습니다. 정혜성 씨는 아침마다 바다를 향해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낮에는 근처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거나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 마을에선 서울에서 온 조용한 할아버지로 통했지만 사람들은 금세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얻은 고구마를 나눠주기도 하고 바다에 빠진 고무신을 건져줬다고 생선 한 마리를 얻은 적도 있었죠. 그런 소소한 순간들에서 정혜성 씨는 비로소 사람 사이의 온기란 이런 것이었구나를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을 슈퍼에 들른 날, 편의점 주인이 수줍게 건넨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아드님이나 따님 오셨나요? 며칠 전에 누가 이 근처에서 어르신 사진을 물어보던데. 정혜성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리 빨리 찾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집과 건물이 팔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자식들이 등기부등본을 추적해 뒤늦게 그의 행방을 쫓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날 저녁 휴대폰 전원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9건. 그중 가장 최근에 남겨진 건 딸 희연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정혜성 씨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그들이 놓쳐버린 권리를 되찾으려는 불안감만이 담겨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펴고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정이 흔들리면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지금 이 평화는 싸워서 얻은 결과다. 며칠 뒤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부금으로 이미 1차 긴급 지원 대상 어르신들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는 오랫동안 병원비 때문에 식사도 줄여가며 살던 83세 어르신도 포함됐다는 소식이었죠.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었구나. 정혜성 씨는 전화를 끊은 뒤 바다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해가 지는 모래사장에서 그는 속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보는 것 같아. 그날도 혜성 씨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고 책장 사이로는 조용한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삶이 바로 이런 조용함이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요를 깨뜨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익은 향수 냄새, 조심스레 다가오는 구두 굽소리. 책장을 덮고 고개를 든 순간 멀리서 마주친 시선. 정윤호.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집도, 건물도 다 팔고 연락도 없이. 정혜성 씨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왜 궁금해하니? 내가 관심 있는 건 그 집과 건물 아니었나?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다른 시간과 상처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 바깥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맞죠? 희연이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을 몰아쉬며 손에는 꽃다발과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안 계셔서 마을 사람들께 물어봤어요.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느끼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혜성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머릿속엔 여전히 계산이 먼저일 거야. 윤호가 울컥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뭐가 부족했는데요? 엄마 장례도 치렀고 병원비도 챙겼고 보험금은 건드린 적도 없어요. 정혜성 씨는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놓친 건 돈이 아니라 나였어. 나는 부모였지만 한 번도 너희의 사람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구나. 그 말에 희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윤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바닷가 방파제 앞에서 그 어떤 말보다 더 긴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바람만이 그 사이를 지나갔고 혜성 씨는 말없이 뒷짐을 진 채 걸어갔습니다. 자식들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뒤 남해의 저녁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방파제 끝에 홀로 서 있던 정혜성 씨는 어둠이
내려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귓가에 맴돌던 윤호와 희연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대신 오래전 아내가 속삭이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늙어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다짐이 뒤섞여 가슴을 두드렸죠. 다음 날 아침 그는 바다 대신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기부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 식당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스테인리스 그릇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고, 혜성 씨는 앞치마를 둘러매고 냄비 앞에 섰습니다. 커다란 국자를 들고 콩나물국을 휘젓는데 은은한 김이 올라오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김 속엔 아내가 자주 끓여주던 국물의 냄새, 그리고 처음으로 손주에게 밥을 떠주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그 기부 잘하지요. 덕분에 오늘 따뜻한 밥 먹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그의 팔을 잡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돈은 숫자로 남아있을 때보다 따뜻한 밥 한 끼와 미소로 변했을 때 더 큰 무게를 가진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오후 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소진 씨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소진 씨는 서류 봉투를 내밀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기부금으로 응급수술비가 마련된 노인이 계세요. 다음 주면 재활치료를 시작하신대요. 혜성 씨는 봉투를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텐 보고서보다 그분의 웃는 얼굴이 더 큰 증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직접 뵙고 인사드려도 될까요? 소진 씨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분도 분명 힘이 날 거예요. 며칠 뒤 혜성 씨는 재활병동으로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83세 박정환 어르신은 서툰 손짓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 당신 덕분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성 씨는 손을 내밀어 어르신의 굳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며 느꼈던 상실감이 다른 누군가의 회복으로 채워지는 기이한 순환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희연에게서 다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단 한 번만 만나주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혜성 씨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잔잔한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식들을 완전히 미워하는 것도 완전히 용서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한다는 확신이었죠. 그날 밤 그는 바다 앞에 캠핑 의자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한 하늘 아래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아. 멀리서 파도 소리가 낮게 응답했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성 씨는 자식들과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창은 닫혀 있었고 통화 기록은 일부러 지웠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을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를 흘끗흘끗 바라보곤 했죠.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 투박한 문장. 봉투에는 아무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는 단박에 딸 희연이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제가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학교 끝나면 꼭 계단 밑에서 기다리시던 거요. 전 그게 너무 창피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버지 사랑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신 그날. 아버지도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정혜성 씨는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 한켠이 오래도록 아프다가 잠시 후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작은 나무함에 넣어 아내의 유품 옆에 조심히 놓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작은 응답은 되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는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였고 정혜성 씨는 배식 봉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김소진 씨의 부모님이었죠.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상이 각박한 줄만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릴 돌아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소진 씨는 퇴근 후에 혜성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책 얘기, 세상 얘기, 인생 얘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진 씨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늙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아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혜성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나도 마음을 너무 오래 잠가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따금 정혜성 씨는 자신의 삶을 영화로 만든다면 제목이 뭐가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남겨진 아버지? 늦은 봄, 다시 피다? 아니면 이제는 나답게? 제목을 정하지 못한 그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변화는 가능한 일이다. 정혜성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바다를 걷습니다. 예전처럼 누구를 기다리거나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여전하고 파도는 또 하루를 밀어내며 들어오고 그는 그저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맡깁니다. 과거는 그대로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서울에서 내려온 조용한 어르신이라 부르지만 이젠 그 이름 속에 따뜻한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선 한 마리를 가져와 이거 선생님 덕분이라 하고 누군가는 그냥 옆에 앉아 묵묵히 바다를 함께 바라봐 줍니다. 그는 그 속에서 소란스럽지 않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존재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도서관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옆에는 김소진 씨가 가져온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책을 펼쳐들었고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선생님, 소진 씨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정혜성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까진 아니어도 끝까지 내 삶을 책임진 사람으로 남고 싶네요. 그 말에 소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혜성 씨는 처음으로 아내가 남긴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표정엔 외로움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으며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용히 접어 유품함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나 아직 많이 남았어. 밤이 되자 집 앞 포구에 작은 등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그 아래서 그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글을 적었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고, 가장 큰 승리는 다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글을 마지막으로 그는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감정도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삶 속에 완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